안녕하세요. 40대 돌싱녀입니다. 요즘은 돌싱이란 말이 이상한 표현이 아닌 시대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당사자는 정말이지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돌싱녀가 된 건 이제 2년이 좀 넘어갑니다. 상처는 시간도 비껴가게 하는 아픈 고랑인가 봅니다. 아직도 제 가슴은 결혼에 대인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혼 후 처음엔 홀가분함에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고 나름 바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니 과거가 이내 찾아오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가 저 멀리서 내게 손짓하는데 자기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과거가 따라붙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세요? 이혼은 했지만 이혼은 제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제가 과거를 돌아보겠어요? 그런데도 그 과거를 꼭 한 번은 마주하고 달래어 이젠 잘 보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과거를 보내고자 합니다. 제게도 남편이 생긴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은 불과 3년을 넘기지 못했죠. 지금 보면 고작 3년의 시간이었던 것을 마치 30년 동안 고장난 롤러코스터를 타다 가까스로 내린 기분입니다. 남편과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우린 초중고 대학까지 서로가 어떻게 크고 성장했는지를 다 봐왔죠. 그렇다고 요즘 말로 절친처럼 만나고 그런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보면 대면 인사나 하는 사이였달까요? 대신에 오가면서 머리 잘랐네? 좀 괜찮은데? 쟤는 저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색깔 은근 잘 받아. 세상에 저런 여자애가 취향이야? 진짜 안 어울려. 한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걔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상태인지가 늘 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타이밍이 되면 연애란 걸 하게 되고 그 끝에 결혼까지 이르는 그런 사이요. 저와 남편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결혼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우리의 인연이 운명인 줄 알았어요. 애인이 필요할 때 나의 애인이 되어주었고 결혼하고 싶을 때 내 남편이 되어주었으므로 전 그가 운명이라고 여겼죠. 남편은 동네 평판도 꽤 좋았던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이 노상 걔는 참 인성이 좋아 하고 했던 이 한마디가 늘 기억이 나요. 인성 좋은 그 남자에게 제가 반한 결정적인 모습은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진력이었답니다. 데이트할 때도 대부분은 자기가 모든 코스를 짜고 메뉴도 자신이 고르는 등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했죠. 그건 독선 아니냐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를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남들에겐 달리 보이는 점이 제게는 저 남자를 왜 사랑해? 하는 말에 세상 행복한 웃음을 짓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행동파 남자를 사랑한 저는 결혼도 그 남자의 추진력에 부웅 밀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상견례하고 보름 만에 식을 올렸다니까요. 저희 집에선 남편이 하도 서두르니까 너네 무슨 사고 친 거 아니냐고 엄마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 털어놓으라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럼 청혼은 어떻게 받았냐고요? 당근 패싱 당했죠. 그의 무모한 추진력에. 그에 대해 이미 초기 온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평범성을 뛰어넘는 상식 밖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게 최고 장점이었던 그 사람의 추진력은 겪어보니 제 인생을 끝장낼 만한 파탄의 부메랑이었고 그건 결국 사랑이란 착시로 제가 던진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결혼 후 그 남자는 안정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점점 더해갔습니다. 자기야, 나 말이야. 골프클럽 회원권주 끊을까? 사업가도 아니고 직장인인 자기가 무슨 골프를 쳐. 그리고 골프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처음에는 저도 나쁜 마음 없이 나긋나긋하게 대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냥 한번 말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문제되는 게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 결국엔 절 돌게 만들더군요. 이게 다 뭐야?
자기야, 이거 봐봐. 폼 작살나지? 요즘에 제일 잘 나간다는 캘땡땡땡 골프 장비라는 거 아니야. 뭐야, 결국 산 거야? 그냥 해본 말 아니었어? 자기, 날 아직도 그렇게 몰라? 난 그냥 하는 말이 없어. 내 입 밖으로 나간 건 전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걸 알면서 새삼스럽게 왜 놀래?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남편을 잘 모르는 아내 취급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지른 골프 장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장장 600만 원어치였어요. 더욱이 나중에 나랑 카드 고지서 보고 알았는데 연간 골프 회원권까지 끊었더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12개월 분할로요. 그때 당시 저희 집 살림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집은 다행히 남편이 모은 돈이 좀 돼서 대출 크게 안 받고 구할 수 있었지만 공과금이며 양가 부모님 용돈에 저희들 한 달 용돈이랑 식재료비를 합하면 200만 원은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비값 600도 모자라서 생활비 절반을 남편의 취미생활 카드값으로 1년 넘게 내야 할 지경이 됐으니 제가 미치지 않겠어요. 와, 꼭지가 돈다는 게 이런 건가. 그 남자가 제대로 알게 해주었지요. 그래도 그때는 신혼 초여서 저도 많이 조심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하던 때여서 그런지 그래,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하고 또 이내 삭혀졌어요. 그런데 초장에 잡았어야 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 못 고치는 낭비벽이 있는 사람인지 남편은 정말이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제멋대로인 철부지 같았습니다. 네, 엄마. 운동 다녀오셨어요? 거기 트레이너 잘 가르치죠? 아유, 그 사람이 원래 스포츠 선수 재활 전문인데 내가 우리 엄마 생각해서 특별히 섭외한 선생님이라니까.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아들이 엄마 건강하게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하하, 네 엄마. 그럼 들어가셔요. 어머니 운동하셔? 근데 무슨 선생님을 자기가 섭외했다는 거야? 아니,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운동을 해도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스포츠 선수들만 전문적으로 도맡아온 선생님이 있더라고. 다행히 일반인 트레이너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끊어드렸지. 얼마를? 얼마 안 돼. 그니까 얼마를? 그 남자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짜리인데 1000만 원. 뭐? 또 1000만 원이란 소리가 제 귀에 날아박혔습니다. 그러고 그날 저도 쌍욕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남자를 통해 또 알았죠. 이 미친놈아, 네가 지정신이야? 네 골프값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 마당에 나랑 상의 한 번 없이 뭐? 1000만 원짜리 트레이너? 너가 갑부야? 아니면 네가 금수저라도 돼? 넌 흑수저 중에 상흑수저. 티끌모아 태산으로 살아야 하는 놈이잖아. 너 내가 살림 잘해주고 너한테 돈 갖고 징징대는 소리 한 번 안 하니까 우리 집이 돈 많은 줄 착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나 몰래 뭐 꽁쳐놓은 돈이라도 있는 거야. 뭐 막 그래서 이렇게 무개념으로 돈을 싸지르는 거냐고. 어디서 그런 치열함이 일거에 폭발됐는지. 맞아요. 그때 저 무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달리 그 남자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너네 엄마가 아파도 1000만 원 아까울 거냐? 이러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이지 늘 말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아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는 매번 저의 맥을 잘못 짚는 것도 모자라 절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고 저도 걱정 많이 됐거든요. 무릎 관절 수술을 시켜드려야 하나 인터넷으로 병원 정보도 검색해보고 치료비가 들면 어느 정도 들겠구나 대비하고 준비해가던 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덜컥 어머니 무릎 건강하게 해준다면서 1000만 원짜리 개인지도 휘테니스가 웬 말이냐고요. 스포츠 선수 재활 선생님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무릎 아프신 분들 함부로 운동하면 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기본 상식조차 그 남자는 없었던 거죠. 엉뚱한 곳에 돈을 썼다 하니 저는 진지하게 이 남자가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어머님은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섣불리 운동을 하시다가 더 안 좋아지셨고
거동도 어려워질 만큼 상태가 나빠져 갔습니다. 회원권은 결국 위약금만 물고 취소하게 됐죠. 근데도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다 못해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엄마가 그 고비를 넘겼어야 했는데 아깝네. 그 선생님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재활치료가인데. 자기야, 자기 지금 뭐라 했어? 재활치료쌤이라 했지? 그럼 재활이 뭐야? 뭔가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2차 치료인 거지? 어머님 수술이 먼저 아니겠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자기 때문에 어머님 거동도 못하게 된 거란 걸. 야, 근데 너 언제부턴가 날 가르치려 들려 하더라? 남편이 우스워? 잘못된 점을 일깨워주는 제게 그는 매번 감정적으로 대하며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느새 저는 남편의 사감 선생님처럼 그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또 사고를 치고 올지 모르는 나날들이었거든요. 독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뒷수습은 몽땅 제가 하게 되는 남편과의 삶이 저는 점점 버거워지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사건도 그래요. 혼자 사시던 어머니는 거동이 더 안 좋아지면서 저희와 살게 되셨고 그 보살핌의 몫은 모두 제게로 돌아왔죠. 남편이 벌려놓은 카드값만 수천만 원이었고 맞벌이를 하면서 제 유일한 호사였던 커피값을 줄이고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 모두 절제해가며 생활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럴 수도 있지로 넘어간 저를 탓하며 그렇게 제 생활은 한없이 무겁게 침몰해 갔습니다. 남자가 사고를 치면 그 뒷감당은 모두 아내 몫이라는 걸 이제는 여실히 알아요. 그렇게 무겁게 종일을 일하다가 퇴근 후 돌아오면 집은 고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능해지자 이번엔 어머님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쓸만한 것들은 죄다 집으로 가져오시는 거였어요. 필요도 없는 물건 어디 쓸 데가 있겠지 하면서 안 되면 나중에 되팔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집안 한가득 쌓인 물건이 마치 제 마음에 가득 찬 분노와 슬픔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가 한 말을 떠올렸어요. 나쁜 것도 지금 흘러가는 중이란다. 모든 건 다 지나가는 법이야. 내 힘든 이 생활도 어디쯤으로 흘러가는 중인 거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쪼들려가는 살림은 직면한 현실이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다 보니 남편 회사에 저까지 점심 식대를 아껴야 가까스로 한 달을 셋이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일에 3일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도시락으로 챙겨줬죠. 그랬더니 그게 또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있잖아 여보, 자기 손맛이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 순간 촉이 왔어요. 이 남자 또 무슨 말을 하려 하는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자기가 싸준 도시락 한번 맛보더니 어허 보통 솜씨가 아니라고, 돈 받고 팔아야 할 맛이라고 다들 얼마나 칭찬하는지 알아? 이 정도 급이면 우리 식당에 하는 거 아닌가? 순간 저는 침착하자 아닐 거야. 그렇게 심호흡을 3번 쉬고 이를 꽉 물고 천천히 말했어요. 도시락 잘 먹고 웬 급채우는 소리야. 사람들이 예의상 하는 말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딨어. 도시락은 그냥 도시락일 뿐이야. 도시락을 능욕하지 말자. 도시락 하나에 식당 차릴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야. 안 그래? 그날 이후 전 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뭔지 모를 이 불안감. 대형 폭우가 내리기 전 불길한 먹구름이 제 마음 한가득 껴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 연차를 내고 쉬던 날이었어요. 자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왜 건너왔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남편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일전에 자기한테 식당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사표 냈어. 식당 하려고. 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가 이태껏 쌓은 카드값을 그나마 메울 수 있는 직장을 사표 내고 자기 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복선이라고 있잖아요.
얼마 전 절 칭찬하듯 흘린 식당 얘기가 결국 제게 또 다른 재앙의 복선이었던 겁니다. 무슨 식당을 해? 제정신이야? 남들이 도시락 몇 점 먹고 예의상 한 말을 가지고 식당을 차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왔다고? 그것도 이 시국에? 아니지. 지금 나 놀래켜주려고 서프라이즈 하는 거지? 장난이라고 해 빨리. 응? 장난이라고 하라고. 너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어. 나랑 병원 가자. 너 아무래도 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응? 아이 왜 이래. 원래 주변 사람들이 먹어보고 먼저 진가를 알아보는 거라니까. 그걸 기회를 못 보고 허투루 넘기면 부자는 영영 못 되는 거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마. 오늘은 아주 부끄럽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어이가 턱 막혀서 병원은 제가 먼저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TV에서 연예인들이 말하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까지 남편은 링거 꽂힌 제 팔을 붙들고 집밥이 가장 좋은 컨셉이라며 절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아파. 식당 얘긴 가당치도 않아. 내가 싼 도시락은 어느 집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맛일 뿐이야. 우리가 식당을 하다니 그게 말이 돼? 아유, 그게 컨셉이라니까. 아내가 해준 집밥처럼 해주는 식당.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엄마? 맞다. 내기에도 썩 꽂히네. 아내가 차려준 집밥. 역시 우리 아들 선구안이 있어. 행동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며느리가 기절하니 놀라서 따라오실 땐 언제고. 이젠 이 둘에겐 저의 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일인가 봅니다. 어머님은 그저 아들 말이라면 엄지부터 축혀 세우셨습니다. 어머님, 그렇다고 잘 다니는 직장까지 사표를 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번 휘트니스도 자기야,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다 확신이 있으니까 사표를 낸 거지. 왜 애꿎은 엄마한테 화살을 돌려? 이번에도 제 남편은 제 말을 툭 자르고 저를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아내 말을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자기 멋대로의 이 남자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눈물로 가물거리는 응급실 천장 불빛을 보며 먹먹하고도 서늘한 다짐을 했습니다. 저와 상의 한 번 없이 남편이 그간 저지른 카드빚에 저 혼자 외벌이 신세가 되면서 생활은 더 공공해져 갔더랬죠. 그럴수록 남편은 식당 자리를 빨리 물색해야 한다며 전국을 돌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저 혼자 경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고 저는 사이드 잡까지 잡아 가정 생계를 간신히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오면 졸도하듯 기절해 자기 바빴죠.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챙길 안부조차 물을 기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이 막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카톡이 울렸죠. 제 거였어요. 남편은 며칠째 식당 자리를 핑계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순간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심장이 콱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열어보았죠. 그런데 자기,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지 알지? 술 한잔 했나 보네. 오글대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다. 내가 왜 자기의 마음을 몰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드나 보지. 이 와중에 그 문자를 보니까 남편도 생각을 하긴 하나 보네 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은 제 마음이 순식간에 녹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느새 혼자 배시시 미소까지 지으며 남편의 다음 문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너한테 갈 테니까 나만 믿고 조금 기다려. 최고의 여자로 만들어줄게. 이건 저에게 당도할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난 겁니다, 이 남자. 헛웃음이 났어요. 마지막 줄을 읽고. 사람이 그러대요. 헛웃음이 나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무척이나 침착해져요, 되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잘 때 남편 지문을 몰래 찍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수백 장의 불륜 사진들이 눈앞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에로 영화 몇 편이 제 손 사이로 쓸려 내려갔고 몸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정신 차리자, 침착하자,
하며 증거를 모두 제 핸드폰에 옮겨 담았습니다. 잠든 남편 얼굴 위로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안고 침대 위에 있는 그가 겹쳐져 제게 왔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이 남자의 몰상식한 행각에 훈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내가 독한 본성이었는지 후산 일에 대한 계획이 쫙 세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일촉즉발의 시점에서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달려가 제가 모은 증거들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지금 사는 집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그 남자와 갈라섰습니다. 불륜에 비해 위자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더 받으려고 해야 그 사람 빚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곧 죽어도 여자는 있어야 한다는 듯이 저와 이혼 후 바로 그 여자와 재혼했죠. 근데 불륜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와 식당을 차리겠다고 자리를 알아본다며 소개받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그 인간이 가는 길엔 늘 그렇게 저의 재앙이 있나 봅니다. 우리의 이혼 후 시어머니는 너가 우리 아들 운을 다 빼앗고 있다며, 그래서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며 제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재혼한 아내 사이에서 애 하나를 낳고 집밥이 컨셉이라는 식당을 결국 그 여자와 차렸습니다. 그러곤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어머니 손맛 식당을 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상간녀도 분명 자기를 위해 가정까지 버리고 왔다면 남자의 어리석은 무모함을 자신에 대한 진심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내가 없었으니까 내 마음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었던 시점이죠. 이혼을 겪으면서, 아니 이혼을 치러내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아무래도 제 심신이 거기까지는 지탱을 못하겠었는지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다 온 뒤론 공황장애가 심각해져서 쉬어야 하는 몸이 됐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갈까 싶을 때 갑자기 남편이 했던 헛소리, 손맛 좋으니 식당을 내자는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도 삶이 참 묘하게 그 생각에 점점 빠져드는 거였죠. 위자료와 있는 돈 좀 보태서 식당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주의 운이 제게로 향하기로 한 건지 때마침 우연히 산 로또가 2등에 당첨이 됐고 돈이 더 보태지니 제법 근사한 식당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출도 없이 시작했으니 망해도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식당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제 손맛이 일품이라면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 쇼핑몰로도 진출을 하기에 이르렀죠. 남편이 했던 그 헛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었더군요. 전 손맛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식당 어차피 열 거였으면서 자기 행실 꼬투리 잡아서 돈 챙겨 혼자 할 생각이었냐고, 그래서 이혼한 거였냐고, 어쩌면 이렇게도 한결같을까요? 그 사람은 어딘지 안 돼 보였어요. 아직도 자신이 내게 한 잘못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저는 안 돼 보였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여전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었다. 내가 자기와 이혼을 한 건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짓거리고 행동하고 했기 때문이야. 알아듣겠어? 남편과 아내로 연을 맺고 거의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많이 비워졌다는 얘기겠죠. 장사는 날로 손님이 많아졌고 두 번째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하늘이 저를 위해 일하는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갔습니다. 돈도 많아졌고 동네에서 좋다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동안 티 한 번 편히 내지 않으시고 숨죽여 딸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님께 효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살던 부모님 집을 팔고 돈을 합쳐서 고급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 했죠. 그랬더니 단박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을 내 인생에 쓰라고. 우린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집을 사서 혼자 살다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저 혼자 꽤 좋은 전원주택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부모님이 새로 이사를 간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무시고 가시기로 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아, 이 박복함이 또 시작되려나. 불안해하며 1층으로 내려갔는데 글쎄 아빠가 도둑 한 명을 때려 눕혀 놓은 거예요. 저희 아빠 소시적에 운동 좀 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얼마나 형편없는 도둑일까 싶었습니다. 저희는 달려들어 복면을 벗겼고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면 속의 그 남자는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혼자 침입해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망을 보고 주방으로 도망치던 공범 둘이 있었는데 나머지 둘을 경찰에서 잡고 보니 시어머니랑 그 상간녀였던 거예요. 잡힌 전 남편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의 행운을 모두 가져가 버려서 로또 1등 당첨된 거고 나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어. 나도 네가 로또 당첨된 것에 대해 지분이 있는 것 아니야? 억울해서 선수 가져가려 했던 거였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알고 보니 소문이 불어나서 제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듣고 도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전 남편이 대책이 없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똥멍청이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 혼자 사는 줄 알고 들어왔지만 마침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겁니다. 결국 셋 다 철창 신세가 되었고 그 집에는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보호시설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아침 드라마 한 편을 쓴 제 결혼 흑역사 아닌가요? 막장 드라마가 왜 날로 희한해지는지 현실에서 치러낸 전 10분 이해가 가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드라마로 치면 신전원일기라고 해야 할까요? 유기농 같은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 목가적 삶에도 벌레는 끼기 마련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해충이 뭔지는 이제 알게 됐으니 실패한 것만은 아니겠죠.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정화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